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새벽입니다. 준우식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권력자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이 트럼프는 그가 얼마나 적극적 인물인가 이걸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미국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성폭행범을 국방장관에 임명을 하는가 하면 백악관 대변인에는 27살 여성인 캐롤라인 레빗을 임명을 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에는 정식 경험이 전혀 없는 석유 서비스 회사 CEO 최고 경영자를 지명했습니다. 오직 자신에 대한 충성심만이 발탁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도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는 19일 핵무기 사용에 대한 교리, 핵무기 독트린을 개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때 핵 보유국의 공격 행위로 간주해서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을 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을 하자 맞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와도 상관이 없고 블라디미르 푸틴과도 아주 무관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 군이 10만 명이나 건너가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현대적인 경험을 쌓는다.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뭘 줄까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우리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판의 관심은 오직 정쟁입니다. 솔직히 이 나라 좌파 진영은 지금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몰락은 이제 명약 관하에 졌습니다. 공백 상태가 된 권력을 향해 물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리가 물 위에 떠가면 아주 평안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물밑으로는 발이 수도 없이 움직이죠. 그처럼 지금 야당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문자 그대로 속은 불불 끓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면 죽인다. 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그걸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최민희가 내뱉던 이 무시무시한 말조차 다 배경이 있습니다. 세자 간택을 받기 위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재명에 대한 팬덤, 이 개딸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편 같다고 할까요? 꼼짝 마라, 움직이면 죽인다. 정말 살벌합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피의자 이재명을 더는 소환하지 않고 기소를 했습니다. 어제 거의 모든 언론이 검찰이 5번째 기소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5번째 재판이죠. 기소는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대장동 게이트, 백인동 게이트,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건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사건, 이 네 사건은 각각 기소가 된 사건이지만 병합이 돼서 사건은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6번째 재판입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정교사,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부터 한꺼번에 다 묶어놓은 병합 사건, 그리고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5번째 사건이군요. 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먹었다는 이 소고기 법과 사건. 이 사건은 사실 지난 대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아마 이재명의 표를 가장 많이 깎아먹은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법인카드로 사적인 것을 모두 해결한다. 샴푸를 사는 것부터 로션을 사는 것, 그리고 샌드위치를 먹는 것, 소고기를 사 먹는 것 모두 다 법인카드로 한다. 그 의심이 그 의혹대로라면, 그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은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 의혹은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의 별정직 7급 공무원 이 조명현 씨의 폭로로 시작이 됐습니다. 조명현은 이 김혜경과 별정직 5급 배소연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배소연은 이 의혹과 연관되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래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본인이 상고를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김혜경은 그 뒤에 지난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명현은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을 조사를 해달라고 또 신고를 했습니다. 왜 수사하지 않느냐? 왜 이재명의 비리를 눈 감고 있느냐? 이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재명이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대검에 입증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해봤습니다. 알았을 개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아침마다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한편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는 이 긴 이름의 위원회는 정권이 위기 때마다 이재명을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백수십 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 그러니까 카드를 쓴 곳마다 모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그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압수수색과 그리고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최종 결론은 솔직히 이재명 불송치였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죄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검찰은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수사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한번 1차로 훑었던 사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재명이 제1야당의 당수인데다가 이 사건 말고도 재판을 받느라고 일주일에 많으면 3번씩이나 법원에 갔으니 아마 소환 조사를 해야 할 시간을 맞추기도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 출석 요구는 했는데 이재명은 애초에 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검찰 출석 일자를 뽑기도 어렵을 겁니다. 그래도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도 않은 채 지난 7월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부부에게 그 두 사람 모두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넉 달이 지나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을 19일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이재명을 기소한 죄명은 업무상 배임입니다.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왜 업무상 횡령이 아니고 배임일까요? 그리고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소연을 함께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공소사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을 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과 개인 의류 세탁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배임의 전체 금액은 1억 653만 원으로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언론은 검찰이 5번째 기소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5번째 재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째 재판이 맞습니다.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그리고 20월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외에 대장동, 백인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각각 기소가 되어서 병합된 사건이며 또 수원지법의 상방울 대부송금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5번째 재판, 8번째 사건, 그리고 11번째 혐의, 아마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5번째 재판, 8번째 사건, 11번째 혐의,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재명은 이 외에도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혐의가 또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분당 정자동 힐튼호텔 개발 비리입니다. 이 힐튼호텔 부지는 토지 용도를 5단계나 상향을 시켰습니다. 백인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4단계를 상향시켜서 저 난리가 났는데 이 토지
용도는 무려 5단계나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혜 시비가 일었습니다. 어쨌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에 대해서는 아마 부부를 함께 기소하기가 좀 그랬든지 기소유예로 결정을 했습니다. 범죄는 인정이 되지만 기소 자체를 유예를 하겠다, 이제 그런 결정이죠. 검찰은 이재명 부부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을 한 이 제네시스 G80을 분당의 집 주차장에 세워두고, 그러니까 자신의 집, 개인 집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재명의 집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을 해서 경기도로 차를 반납을 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해당 차량을 계속 배차 신청을 해서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주유비와 세차비는 물론 부과된 과태료까지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경기도의 돈으로 차를 사고 경기도의 돈으로 그 차를 운용을 한 겁니다. 결국 검찰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임기 중에 차량 렌트비와 세차비 그리고 주유비 등으로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이건 최소 비용으로 계산을 한 걸 겁니다. 검찰은 또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 이른바 사모님 팀, 참 재밌습니다. 경기도지사 정도의 공직에 사모님 팀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직원들로 구성이 된 이른바 사모님 팀이 이재명 부부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을 하면서 사적 소비에 예산을 썼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경기도 사모님 팀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배소연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부터 성남시청으로 따라가서 공무원이 됐죠. 그리고 경기도에 가서는 다시 사무관이 됐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사무관은 5급 공무원입니다. 이재명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수행을 했던 그 배소연을 경기도 5급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다음에 사모님 팀의 팀장 역할을 주었습니다. 사모님 팀은 배소연의 지휘 아래 이재명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보요리 등 약 889만 원 상당의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 889만 원 상당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일일이 그 전표가 끊긴 곳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이 된 비용만 그렇습니다. 의전팀은 비서실장 정모의 관리 아래 이같이 지출한 예산을 공적 용도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 등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지출 결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재명과 김혜경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배소연이 관리 아래 단골 과일 가게에서 수시로 과일을 구입해서 이재명의 자택과 관사에 전달한 점도 혐의로 적시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의전팀은 과일가게 외상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에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이런 등등으로 과일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 결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다 싶었던지 온갖 명목으로 지출 결의서를 만든 겁니다. 이재명과 김혜경은 그런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이재명은 사모님 팀과 경기도 직원들을 통해 특정 가게에서 아침 식사로 먹는 샌드위치를 구입하게 했습니다. 이게 매일 그 샌드위치가 이재명의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외상대금 역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에 직원 초과 근무용 혹은 격려 및 간담회용 이라는 허위의 지출 결의서를 만들어서 경기도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없는 일일 겁니다. 한편 김혜경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889만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소유예 처분이 됐습니다. 남편은 이재명이 주범으로 기소된 만큼 검찰이 배려를 한 겁니다.
앞서 김혜경은 지난 대선 당시에 후보 경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서울 종로의 중국 음식점에 국회의원들 부인을 불러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그러니까 민주당 전현직 의원 부인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또 그 3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일로 선거법상 그것이 기부 행위로 기소가 돼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걸 또 항소를 했더군요. 저는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그 어떤 사건보다 아주 심각한 사건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수차 얘기를 해왔죠. 가장 치사하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사건이다. 공직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공사 개념, 공과 사를 구분하는 개념을 망각해서 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선진 민주정에서 이런 일이 발각이 되었다면 오래전에 당사자는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아주 엄한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일이 발각되고도 공직에 남아있을 수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이를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깁니다.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언론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진보 좌파 언론입니다. 이재명에게는 아직도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범죄가 아닌 겁니다. 민주당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범죄라기보다 권력이 이재명을 탄압하는 정적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윤석열이 정적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다들 부끄러움을 모를까요? 어제 신문에는, 인터넷 신문에는 아주 재밌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쓴 이재명의 한 달 과일값만 121만 원. 그렇다면 이는 2020년 우리나라 가구 평균 월간 과일 지출액의 약 30배에 달하는 액수라는 분석입니다. 보통 가구보다 30배나 과일을 많이 먹고 있다. 이런 겁니까? 이재명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사적으로 먹은 과일 대금은 모두 2,791만 원이나 됩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이는 매달 121만 원 과일을 사서 먹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 소유는 김혜경의 지시를 받아 과일을 구매해서 분당 집에 날랐고, 그리고 비서실장 정모라는 자는 간담회다, 직원 격려다 이런 명목으로 가짜 지출 기리스를 만들어서 예산을 타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년 가구당 평균 과일 지출액은 매달 4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가족의 과일값에 이보다 30배나 많은 경기도 예산이 지출이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편 이재명이 아침마다 먹었던 샌드위치 대금, 거기에도 경기도 예산이 68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의류 세탁비 270만 원도 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썼습니다. 도대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혜경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소연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4,34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명에게는 이 중에 889만 원만 유용을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배소연이 검찰에서 사용처에 대해 진술하면서 그 대부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공익 제보자 조명영과 배소연 간에 오고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증거가 확실한 부분만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아까고 해당 부분만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기소된 범죄 내용보다 실제 배임 행위는 훨씬 더 크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배소연은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허위사실 뻔한 내용을 증언을 했죠. 김혜경은 본인 식사비를 현금으로 냈다. 내가 음식을 포장하느라고 돈을 더 쓴 것이다. 뭐 이런 증언을 했는데, 그런 김혜경을 두둔하는 증언을 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와 배치가 된다며 그 배소연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 범죄로서
보기에 따라서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질이 좋지 못한 범죄입니다. 검찰 압박에서는 빈공영사, 이 빈공영사에 어울리는 사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빈자는 빙자한다는 빙자죠. 빙자한다. 그래서 빈공이라는 말은 공을 빙자했다. 공적인 일을 빙자해서 영사, 사적 이익을 도모를 한다. 솔직히 문명의 수준이 떨어지는 후진국일수록 공사 개념이 불투명한 공직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이런 자일수록 공직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여기지 않고 공직을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의 자리로 생각할 뿐입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이 공사 개념에 충실하다면 대중에 대한 수탈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말하자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은 모든 공직에게,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공직에게 요구되는 아주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세상의 온갖 비리들은 대부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도둑심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적인 물건은, 공적인 돈은 솔직히 임자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쉽게 탐을 냅니다.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나라 제1야당이자 비록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당화가 됐다는 비판을 받지만 의회에서 171석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정당인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이런 빈공영사에 빠진 자라는 의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은 몹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재명도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다들 뻔뻔합니다. 이 민주당 대변인의 말은 정말 달랐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검찰이 부득부득 사건을 조사하려 기소했다.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다. 경찰이 깨끗하다고 해줬는데 검찰이 부득부득 다시 캐내고 파내고 해서 억지로 이재명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기소를 했다. 그래서 억지 기소이자 이건 야당 탄압이다. 윤석열이 정직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지금 탄핵을 하는 판이죠. 그런데 죄 없는 이재명을 감히 기소하는 검사가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 문제입니다. 이 야당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다들 아시다시피 여권에서도 이번 기회에 여권 또 쇄신을 하자, 특히 인적 쇄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건희 리스크도 해소하고 사람들도 다 바꿔야 된다. 이 목소리가 계속 나왔죠. 이대로는 안 된다. 이 결론은 지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나간 만큼 신속한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장 렘덕이 온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을 약속을 했죠. 그럴 만큼 대통령실과 내각의 개편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 한창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APEC과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은 내일 21일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정부 개각은 중폭 이상이 될 것이다. 아마 대폭 개각이다. 그래서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는 국면 쇄신용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국면 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왔죠. 그런데 2022년 정부 출범 이후에 일해온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자 2년 반 동안이나 장관이 바뀌지 않았으니 이제 개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펄쩍 뛸 일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부분 장관들을 임명할 때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다는 전제 조건이 거의 붙어 있죠. 물론 중간에 바꾸기도 많이 합니다만 이런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한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만 좀 지나면 장관이 바뀌곤 합니다. 아니 1년 되기도 전에 바뀌는 장관도 꽤 많이 있죠.
지금 장관이 적체가 되어 있다 이런 평가가 신문에 실리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업무평가에서 하위인 장관들에 대한 일종의 문책 인사가 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각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언론은 총리 후보로 육선인 국회 부의장 주호영, 근데 국회 부의장을 곧장 총리로 지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다 5선 권영세, 그리고 호남 출신인 이정연 전 한나라당 대표, 이 세 사람을 거론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업무 역량과 대야 관계를 고려할 때 협치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을 내렸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를 두고 그런 평가를 합니다. 협치에는 적합하다. 총리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를 하면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말에 불과하지만 정치권이 현재의 극한 대치 정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5선 출신인 비서실장 정진석을 총리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후보는 또 한 명 늘었습니다. 정진석도 총리 후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다른 한편 반윤석열로 힘을 모으는 야당이 무작정 반대하기 부담스러운, 야당이 거절할 수가 없는, 반대할 수가 없는, 국민이 인정하는 새로운 인물을 총리 후보로 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신문마다 예상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말하자면 야권 출신이거나 야권과 아주 가까운 의외의 인물이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경제팀 쇄신 필요성을 거론합니다. 내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새 경제팀이 적극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권에서는 국제금융에 밝은 모 인사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대통령실이 경제 강요 후보로 실물 경제를 잘 아는 기업가 출신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주장은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주장입니다. 제발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에게 경제팀을 좀 맡기자.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트럼프 정부 새 조직인 정부 효율부 수장에 발탁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처럼 우리도 국정기조 전환을 보여줄 수 있는 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한다. 그게 누구일까요? 정말 그렇다면 기대가 큽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경제팀과 임명된 지 2년이 지난 교육부, 그리고 행안부,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개각을 결심할 경우에 장관급 교체 폭은 1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의 향방은 아주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의료 대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 관계자인 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정원장 자리로 이동을 하고 외교관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주미대사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조태용 현 국정원장을 총리 후보로 발탁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를 하자는 의견이 여권 핵심부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총리 후보로 5번째 사람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또 한편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이 된 일부 대통령실 비서들을 교체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든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YS 때 특히 많이 나온 얘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